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도시 또한 그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도시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서울, 그리고 서울의 변화, 또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책,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저자인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교수는 서울과 서울의 변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교통의 중심지역. 서울에 그 전시 공간이 많이 잘 돼 있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놀고 걷기만 해도 좋은 게 네, 시민들이 이곳 서울을 사랑하는 이유 들어보면서 TV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김성신 평론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입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류동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예. 이번에 또 서울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네, 계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서울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걸 상징하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 한국 경제 성장의 어떤 성과와 모순과 문제점과 장점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머리에 나는 서울 키드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서울이 고향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서울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그때부터는 서울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말하자면 한 20, 30년 사이에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애착도 있고 그렇죠. 어떤 세대적 특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울 키드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서 붙였을 때 예. 어떤 함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세대적인 특성하고 결합하면 이제 저는 보통 얘기하는 386 세대. 그런데 그 세대와 서울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꼭 서울 출신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서울로 들어오거든요. 네. 굉장히 인구도 많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20년, 30년 되는 사이에 거의 국민소득이 1인당 한 100배 이상 느는 그런 변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제 또래들이나 한 40대 중반 정도까지가 서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들은 그 전 세대나 후세대에 비해서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아마 이 교수님과 제가 세대가 거의 같아서 네. 더 이 책에 대해서 흥미롭고 또 이 책에서 보여주는 시선 자체가 저한테 훨씬 더 살갑게 와닿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가 보통 어떤 도시에 살게 되면 내가 그 도시에 속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나는 아주 작은 개인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항상 그 도시의 영향을 개인인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거꾸로 생각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근데 가령 그 서울 사람으로서 내가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되더라는 역으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질문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너무 흔한 문구지만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또 공간을 만들고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그런 네. 삶이었고 또 그게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되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말하자면 그 몸을 담고 있는 공간 자체에 우리의 어떤 그 욕망이나 성취욕 이런 것들이 막 투영이 되면서 그 서울이라는 공간의 어떤 변화,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이거는 다 예를 들면 뭐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고전적으로 천천히 발전해온 19세기 이후부터 발전해온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급속하게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서울 사람들 또 넓게 확장을 하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이나 행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분석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사실은 이 한국 전체의 그렇죠. 어떤 예, 그렇죠. 모습인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자신의 말하자면 그 터전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예. 언제나 당연할 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당연한 존재인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의미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고 했던 곳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계기를 던져준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책을 정말 잘 내셨다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네.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저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여서 뭐 서울의 역사랄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세부적인 지역들 혹은 그 지역명뿐만 아니라 무슨 특정 브랜드 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 뭐 고시촌이랄지 학원가랄지 예. 이런 것들의 의미들도 상당히 깊이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교수님이 뭐 인류학이나 정치, 경제학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들여다보고 싶다 뭐 이런 표현도 얼핏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욕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 간단하죠. 그 욕망이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욕망 누구나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점점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냐면 좀 수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치고 나가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 같으면 남들보다 먼저 뭐 더 큰 아파트를 산다든가 뭐 집을 불린다든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공세적인 욕망이었고 그게 좀 잘하면 또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적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밀려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 그 기성세대의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 나는 어쨌든 굉장히 성장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뭐 어쨌든 뭐 예전에는 다 정규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자라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그 누렸던 만큼의 삶을 유지해주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점점 그 추락하는 느낌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생활 수준으로 보면 30년 전, 4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소득 1,000불, 2,000불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어느 정도 간 상태에서 뒤로 가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실제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은 다 단절돼 있고 예. 어떤 공동체가 그렇죠.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어떤 예. 믿음을 갖고 그래서 살기 결국에는 때문에 가족 단위로 그것도 아주 좁은 의미의 가족 단위로 가게 돼서 결국은 내 자식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방어적인 심리를 그렇죠. 가지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뭐 사람도 뭔가 원하게 되면 원해야 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욕구가 사람들이 있어야죠. 만들어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도 한 사회에도 말하자면은 욕망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대로 봐야 되는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가령 서울에 살면서 이 책을 봐야 하는 그런 이유와 이렇게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욕망을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비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비난이죠. 뭐 비난하건 비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또 비판받아 마땅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누구도 뭐 아주 뭐 불법적인
그 행동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뭐 물질적인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게 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뭐 그 도인처럼 돌을 터가지고 아무런 그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뭐 안빈낙도를 추구하고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그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폐를 끼치고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공공적인 가치 같은 거를 해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려면 일단 우리 욕망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에서도 뚜렷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걸 좀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뭐 그 어떤 그런 것에 잘 적응해서 앞서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만으로 그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욕망의 성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런 것이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욕망들이 막 모여서 뭐 벡터처럼 막 움직이면서 그 집단이나 사회의 욕망도 그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뭐 기억을 남겨두지 않는 도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성장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서울은 너무 빠르게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때려 부수고 더 좋게 짓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을 뭐 특정 정치인이나 뭐 누구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부딪히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에는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욕망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적인 정말 발전도 초고속 했죠. 예. 발전을 이룬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IT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예, 이 IT 발달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다.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교육열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아이들한테 교육에 예.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예. 이제 막 전해지면서 그렇죠. 예. 엄마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까니까 예.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어쨌든 욕망으로 인한 한국 경제 압축 성장 예.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서울은 굉장히 특별한 도시가 됐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어요. 예, 예.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IT 얘기하니까 그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들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외국에 잠깐 나가 있을 때 이럴 때도 보면 가령 인터넷 설치하고 이런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특히 서울처럼 그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이 잘 없고요. 이런 곳은 쉽게 얘기해서 그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에 하나 설치하면 그 다음엔 바로 특별한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렇죠. 한꺼번에 뭐 15층, 뭐 150세대씩 막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급속한 어떤 능력, 그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캐치업하고자 하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요. 예, 틀림이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서울이라는 공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막 그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그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뭐 뜨는 지역, 뭐 집값이 비싸진다든가 네네.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욕망에 의해서 굉장히 이루어져 왔고요. 제가 그 사석에서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서울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쪽에서 제3한강교죠. 지금 한남대교라고 한남대교를 타고 내려와서 그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돌면서 다시 한남대교 남단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거기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뛰어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가기 위해서 막 그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가다가 낙오되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뭐 이제 이러는 과정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은 선진국을 캐치업하기 위한 뭐 추격의 과정이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추격과 이상한 표현이지만 추격과 탈주의 과정 또 그 쫓아가다가 포기하는 좌절의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공간의 변화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고 맥락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속도감이 아닌 속도감으로 지금 이제 또 살아야 하는데, 예. 그러면 이 압축 성장의 끝에서 우리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서울에서의 삶, 또 한 서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 나갈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비관적인 측면이 있죠. 사실 공간의 변화를 생각을 해도 아까 뭐 재개발 같은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다면 이게 뭐 25층이 또 그 다음에 50층으로 재개발이 될 거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좀 출발해 볼 수가 있으면 좋은데, 서울에 사실 그런 지역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정도가 되면 도대체 이 도시의 공간 구조라든가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성장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성장의 속도감에 익숙한 세대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맛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갖는 또 어떤 의식의 세대 간의 단절, 뭐 이런 것 벌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그 공간에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하며 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장소라도 뭐 책 앞부분에 스피노자 얘기도 했습니다만, 똑같은 장소라도 자기가 즐거운 사람과 있었던 곳은 즐겁게 느껴지는 것이고, 반대로는 또 굉장히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기억을 남겨두는 공간으로서의 서울, 이런 것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전혀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과의 연결 관계가 잘 잡히지 않는, 그냥 어떻게 해서 지하철역 가깝게 싸게 얻어서 들어간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 변화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책에서도 이 추격의 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셨는데, 부정적인 쪽이라면 이제 지쳐서 스스로 그렇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예.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요즘 세대들이 이쪽이 그런 아닌가 측면이 있죠. 싶어요. 예. 3포 세대, 뭐 예. 4포 세대, 5포 예. 세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바른 길로 우리는 계속 가야 예. 하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 그 바른 길이 공공성 강화를 드셨거든요. 예.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보면 대단히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가 외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책이나 이런 걸로 보는 간접 경험 같은 걸 동원해서 볼 때 첫 번째 길, 말하자면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좋은 나라들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처럼 높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떤 고등교육을 가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사회에서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봉건제 시대나 이때부터 계속 대를 이어오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습해서 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고, 그러면은 이제 일련 사회는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당하게 또 나눠주면서 큰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게, 이런 의미에서는 사회가 안정되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한국 사회는 그래서 제가 역사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봉건제 어떤 서양적인 그런 봉건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 60년 전에 거의 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평등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거든요. 대체로 할아버지 때는 비슷했는데 누구는 노력을 해서 성공했다,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러면 사실은 사회가 좀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불안정해지는 측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능력주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위공직자 후보 청문회 이런 경우에 보면 물론 뭐 비난받아야 마땅한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필요 이상으로 그 뭐 여론 재판 같은 걸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투트랙 사회가 돼가지고 뭐 위에서 뭘 하든지 신경 안 쓰고 포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분노하고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자리에 가는 분들도 계속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70년대나 80년대 어떤 민주화라고 하는 그 큰 흐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고 그게 사실은 세계가 좀 놀랄 정도로 뭐 민주화도 하고 뭐 경제성장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원동력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뭐 가족주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만 살아남아서 저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간의 뭐 개발 같은 걸 할 적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노력에 따라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서는 뭐 30년 뒤, 40년 뒤에 우리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이제 그런 모습만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의 손들이다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죠. 이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교수님께 우리 시민들도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직접 만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질문이 좀 많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 질문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서울이 아직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들의 소비의 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서울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서울을 떠나서 살고 싶으세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독자 질문은요. 이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희망을 찾고 싶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서울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일반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들의 특징은 이미 공간 격리가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슬럼이라든가 굉장히 빈곤한 계층은 오히려 도심 쪽에 있고 그다음에 부자들은 정말 바깥에 나가서 격리된 상태에서 제가 뭐 브라질에서 온 경제학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헬리콥터나 방탄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지경까지는 당연히 안 나갔고 그다음에 도시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이 확산되고 또 남을 따라서 배우기도 하고 욕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있어서는 서울이 아직까지도 세계 어느 나라 도시에 비해서도 다이나믹하고 기회가 많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의 소비의 질이 어떠냐.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서울은 소비의 도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소비의 질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은 뭐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에서 뭐 1인당 GNP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경제학적인 개념 대신에 가처분 시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물론 새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더라도 뭐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단계는 지났거든요. 여전히 빈곤한 층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뭐 세계 도시나 뭐 지역에 비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그 소비의 질 또는 더 확장하면 삶의 질이 어떤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컨대 1인당 그 서울 시민의 1인당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낮게 평가된다. 그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직장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데 광역버스 타고 1시간 반쯤 걸려서 출퇴근하고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서 쓰러졌다가 와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가처분 시간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장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은 이미 거의 완료가 돼버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역 상권이 파괴가 돼버리고 차를 몰고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빠져나오고 하면 결국 그게 그 구매 행위에 자기의 여가를 써버리는 거예요. 왕복 2시간을 그렇죠.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리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싸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싸게 샀지만 시간을 팔아서 그 대가를 얻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틀림없이 던질 때가 된 것이죠. 와닿네요. 정말 시간을 써서 예.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죠. 해서 내가 예. 얻는 게 뭔가.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은요.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서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 서울을 떠나실 생각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서울 키드신데 예. 어떠세요? 글쎄요. 자기 변명이 되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떠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은 요즘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렇고 제 또래 이제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 서울을 떠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죠. 산다는 것. 아까 이제 세계 다른 대도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도심에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도심에 와야 일거리가 있고 뭐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서울에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을 떠나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생각해서 유기농으로 먹자 이런 것이 사실은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의식까지 느끼면서 소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꿈을 꿔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떠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을 떠나가지고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이 책을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 얘기인데 분명히 예. 정치, 사회, 사람, 도시 연결을 지금 시키신 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책을 좀 쓰시면 예. 경제학을 좀 널리 알리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생각이 어려워지는 들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만 좁혀서 얘기하다가 보면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신문 읽을 때 경제명 기사를 맨 마지막에 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에 관련된 개념어가 많이 나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 문제는 누구나 다 정치인이 아니지만 술 마시고 1시간씩은 얘기할 만큼 다 자기 견해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제 문제도 그렇게 다 얽혀 있는 문제지요. 얽혀 있는 문제인데 뭔가 어떤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끼리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직업적인 이익에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얘기면 정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구나 정치에 대해서 견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경제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해버리면 대중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얻는 이런 측면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그 원리가 해야지 같다는 않을까. 거죠. 예.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왜 굳이
일본에서 옛날에 들어온 그렇죠. 용어들을 예. 쓴다거나 뭐 이런 예. 것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 이제 사실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지식인들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일로 매진해서 어떤 학문적 깊이를 주로 많이 추구를 해왔다라면 새로운 시대 21세기의 지식인들은 말하자면 넘나드는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 지식을 뭐 물론 깊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으로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까지를 사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제학자가 서울이라는 한 도시를 놓고 또 그 도시를 자신의 전문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또 넘나들면서 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할 만한 거리들을 던져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저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책들을 예. 줄기차게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집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대중적인 책이긴 하지만 조금 더 경제학설에 가까운 분배 이론과 성장 이론의 역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혼자는 아니고 친구하고 둘이서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경제학 그리고 이렇게 또 접목시킨 재미있는 책들로 많이 좀 대중들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은 지금과는 또 변화된 모습이겠죠. 그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지나온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가 겪어온 변화들을 돌아본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